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인도에 정말 21세기 최악의 철도 사고가 났습니다. 아니 사상자가 1,300여 명이면은 뭐 대부분 다친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치거나 큰일 당한 거잖아요. 예, 결국 인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고, 네. 조금씩 새로운 그 사고 원인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주말 3일 인도 동부 오디샤 주에서 여객 열차하고 화물차하고 부딪히면서 3중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입니다. 3중 충돌. 예, 3중 충돌 사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아침까지 지금 그 보도를 보니까 최소 사망자가 275명에 이르고 있고, 네. 부상자가 1,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이 그 언론 보도를 보면 21세기 최악 철도 사고라는 타이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1995년에 똑같이 인도에서 그때는 350명이 사망한 이후로 근 30년 만에 사상자가 최고로 많은 최악 사고입니다. 좀 나오고 있는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역시가 아까 인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인재가 네. 맞습니다. 이게 신호 체계가 잘못되니까 신호를 잘못 받아갖고 이 여객 열차가 여객 선로로 안내가 돼야 되는데 네네. 화물 선로로 잘못 안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객 열차가 잘못 안내된 여객 열차가 화물 열차하고 1차 충돌을 하니까 그럼 여객 열차가 옆으로 전복하면 넘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옆에 선로까지 같이 이제 넘어져서 옆에 선로에 이제 열차가 객차가 넘어져 있으니까 그다 한 20분쯤 후에 빨리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넘어졌으면 이제 들어오지 마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인재라는 거죠. 예. 더 큰 사고는 뭐냐면 한 20분 후쯤에 초고속 열차가 넘어져 있는 그 객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아이고. 여기서 대형 사고가 난 거죠, 이제. 네. 그래서 1차 사고 원인은 무엇보다도 잘못된 신호겠죠. 신호 장애고. 2차 그 사고 원인은 아니 20분 동안 빨리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뭘 했냐라는 것이고 어떻게 초고속 열차가 다시 추돌하도록 만들었냐라는 것이고 시설이 너무 노후됐다는 거고 승객이 그렇게 1,100명씩 탈 수 있느냐 지금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도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1995년에 아까 350명, 2016년에 또 15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2018년에도 철도 사고 때문에 6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인도의 철도는 악명 높습니다. 그 상당히 오래됐고 영국 식민지 기간 동안에 그때 만든 것이 90% 정도 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930년 40년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본다면은 그냥 100년 된 100년이네요. 시설들이 너무 그 오래된 시설이니까 너무 노후화돼 있고 그리고 인도가 또 철도로서 많이 수송을 합니다. 철도 총 연장이 4만 마일에 이르거든요. 6만 4천 킬로 이르고 기차역도 8천 개나 됩니다. 일일 열차 이용객 수도 1,3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구가 철도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그 시설 그 재투자라든지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을 투입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너무 큰 사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재빨리 그 위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인도는 함께 가족과 문화를 서로 공유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거 찾아보니까 왜 미국과 인도는 가족과 문화를 공유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냐. 미국에 거주하는 인도계들이 최소 5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성명을 빨리 발표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그 모디 인도 총리가 이거 뭐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엄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야당은 지금 이거는 모디 총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책임자가 어디 따로 있느냐 지금 모디 총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야당은 그렇게 공격하고 있고 모디 총리는 철도 관계자들에 대해서 엄벌하겠다고 하고 또 모디 총리가 또 이번 달 21일부터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을 그대로 국빈 방문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동영상 같은 거를 봐도 요 승객들이 좌석이 정해져 있는 데는 있는데 제일 싼 데는 좌석이 이제 안 정해져 있고 인원 제한이 없어가지고 막 짐칸에도 사람이 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고 앉아 있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와중에 아니 고속 열차까지
와야지 와서 충돌할 정도면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예. 얘기잖아요. 아, 참. 근데 모쪼록 좀 수습이 좀 잘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여기가 좀 시끌시끌하던데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같은 당 내에서도 구설에 오르고, 근데 바이든은 부채 한도 유예에 합의했다고요? 이번 주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약간 그 어떤 평가가 엇갈리는 주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공궁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에서의 공격뿐만 아니라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그런 메시지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네. 코로나 사태 3년 동안 통해서 이제 일반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WHO 세계보건기구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집행 이사국이 있거든요. 집행 이사국이 한 34개국 정도 되는데 한 170개국을 대표해서 이제 집행을 맡는 대표국들이 되겠죠. 네. 그 34개 이사국 중에서 한 10개국 정도를 임기가 마무리되면 바꿉니다. 근데 이번에 그 새로운 10개 신임 이사국이 어느 나라가 선출됐냐 하면 호주, 카메룬,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 선출됐는데 네. 그게 북한이 포함됐거든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전 세계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세계보건기구의 대표국가 새로운 이사국으로 선출이 되느냐라는 그런 거는 또 다른 얘기이지만 그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 SNS에 세계보건기구 새로운 이사국 김정은 축하해라는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Congratulations to 김정은이라고 이렇게 날리니까 이 메시지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야당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있고 공화당 내부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평상시에 트럼프 대통령 관계 나쁘지 않았던 조지아의 주지사가 아니 바이든으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내년에 미국을 되찾아오자 하더니만 북한의 살인자 독재자를 축하하는 것부터 미국을 되살리냐는 거냐 이런 그 어떤 공격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그러면은 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집행이사국 선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구 언론들을 보면 자국민을 많이 굶기는 김정은이 세계 시민들을 살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거냐 완전히 웃음거리다. 뭐 이런 그 비판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그 정확한 사실은 전달해 드리니까 북한이 그럼 이번에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의 그 집행이사국에 처음 선정된 거냐? 네 번째입니다. 그건 아니군요. 네, 2013년도에 집행이사국을 영입했으니까 딱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선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이든 대통령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이게 미국이 이제 이거 그 모라토리엄 빠진다. 부채 그 국가 부도에 빠진다 했는데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까다로운 공화당하고 상원 하원을 다 이게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3일에 합의안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즉 국가 부도 사태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31조 3천억 달러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일단 2025년 1월까지 적용 유예를 받아냈습니다. 그럼 정치력을 인정받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 양보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 회계 연도에는 지출을 상당히 동결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양보를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좀 비난을 받을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 다른 뭐 유력한 정치인들이 스포트라이트 자체를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같이 이렇게 맞붙나라는 생각도 들고. 앞서 이제 오늘 세계 환경의 날이라고 인터뷰 나눴습니다만 올해 주제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해결책. 그런데 세 번째 질문 주제 역시 플라스틱 관련해네요. 국제 규제안이 올가을에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앞선 인터뷰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계 환경의 날이니까 이 주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플라스틱 규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유엔에서 이대로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까지 앞으로 5차례 주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고 2025년부터는 반드시 규제안을 출범시키겠다라고 유엔이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2차 회의가 열렸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남아 있는 거 3차 회의, 4차 회의, 5차 회의가 남아 있고 5차 회의는 마지막 회의에서는 규제안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한국에서 열립니다. 네네. 예, 내년도 아마 하반기에 한국에서 열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쉬울 것이냐? 이 회의를 우리는 뭐 그 국제관계를 전공한 학자니까 그 회의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차 회의까지 가서 저렇게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서 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도 있고요. 네네네. 또 석유 산유국도 있고 비산유국도 있고 네네.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저런 것도 어떻게 조율해서 진짜 국제 합의안을 이끌어낼 거냐에도 관심이 있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2차 회의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들은 논쟁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거. 그럼 그 170개국 정부 대표단이 이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사결정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만장일치로 결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수결로 결정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합의를 못했습니다. 네네. 다음 회의로 넘겼어요. 네. 만장일치라고 주장하는 국가들은 내가 반대하면 이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겠죠. 네. 산유국이나 석유화학의 강국들, 네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은 만장일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구 국가들하고 비산유국들은 다수결로 빨리 해서 통과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종식 목표 연도는 언제로 할 거냐. 어떤 국가들은 좀 길게 잡을 거고 어떤 국가들은 빨리 잡으려고 할 거고 네네. 그러니까 국가별로 목표 수립도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당할 거냐. 그리고 플라스틱하고 유해 화학 물질 기준이 상당히 복잡해요. 아까 앞에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어디가 진짜 유해한 물질이냐를 어떻게 기준할 거냐. 그리고 이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국가들은 도와줘야 되니까 기존의 지구환경기금 같은 저런 기존에 있는 재정을 활용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기금 만들래? 이것도 합의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대표단만 참석하면 되는데 분명히 이해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럼 산유국과 석유화학업계 같은 것들이 같이 참석을 하면은 회의도 지연되고 방해 공작이나 로비 같은 것도 네네. 분명히 있을 건데 네네. 이 부분을 참석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다음 회의로 넘겼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안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 다음은 이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즉시 휴전하고 한반도식 DMZ 비무장지대 설치하라 하는 제안을 했다고요? 이게 지난주에 상당히 그 주말에 관심 있게 봤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아시안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라고 합니다.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니까요. 여기 한 40개국 안보 장관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네네. 많은 얘기 했습니다. 북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이대로 전쟁을 계속하면 안 된다. 이제 끝내자. 자, 끝내는데 대안은 한반도식으로 하자. 한반도식으로. 지금 현재 러시아군하고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점령하고 있는 위치에서 각각 한 10km나 15km 정도 약간 철수한 후에 거기에 이제 DMZ를 만들자는 거죠. 네네. 거기에 유엔 평화 유지군이 배치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하면서 비무장지대 얘기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롤 모델이 돼가지고 얘기가 된다는 게 좀 씁쓸하긴 하네요. 예.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겠죠. 이게 예. 인도네시아에서 한 발언이 맞느냐? 러시아 장관이 발언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예. 얘기했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케이. 현 상황을 동결한다는 것은 현재 영토 점령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쟁 전 전으로. 국경으로 가서 거기에 DMZ를 만들자라고 또 다시 역제안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은 금주에 이제 주요 국제 회의가 있습니다. 오펙. 이게 감산하느냐 아니면 계속 지금 유지하느냐 아니면 더 느리느냐. 한국의 유엔 비상임 이사국 선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게 아마 그 오페크 플러스 석유 감산은 오늘 오전 중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제 합의안이 어느 정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게 그 사우디가 100만 배럴을 추가로 더 그 감산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50만 배럴 감산을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1년 동안 더 유지하느냐. 이거 오늘 오전 중으로 결정하는데 만약에 사우디 주장대로 결정이 되면은 기존의 50만 배럴 감산 플러스 100만이니까 150만 배럴이 감산됩니다. 네. 이게 오전 중으로 아마 감산이 결정이 지금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네. 지난 4월에 감산 계획 발표니까 감산 계획 발표만으로 4월에 배럴당 $10가 급등했거든요. 네.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정되는 결정 투표를
합니다. 이것도 오늘 밤에 지켜봐야 됩니다. 선정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독 후보예요? 아시아 지역의 단독 후보입니다. 아. 네. 대륙별 안배가 하니까요. 그러면은 몇 표 얻어야 되는 거예요? 192표 중에서 3분의 1을 얻어야 되니까요. 128표를 얻으면은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기름값 이제 조금 안정되나 싶은데 그러니까 또 이거 바로 반응한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한다 그러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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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